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거리가 발생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6월 3일을 선거일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공고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주말 동안 정치권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60일도 채 남지 않은 초단기 대선 레이스, 먼저 주요 일정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58일간의 대선 레이스도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각 당은 적어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1일까지는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따 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법상 대선일 30일 전,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는 사직해야 합니다. 이후 각 후보들은 선거 전날인 2일까지 22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중도층 표심을 두고 양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정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간 이른바 보수 후보 단일화 등 변수도 남아있지만 궁극적으론 차기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흐를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속전속결을 중심으로 뒀던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와는 달리 흥행을 최우선으로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는 게 국민의힘 기본 구상인데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적잖게 나오는 비호감도의 해소가 과제로 꼽힙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선 투개표 전 과정에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미 대선을 향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각 당의 본격 경선전을 앞두고 잠룡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대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대선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내부 단합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줄탄핵과 예산 폭거, 방탄 법안 같은 의회 독재에도 무거운 경고를 내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은 이 대표의 8개 재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의 주범이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의 나라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5선 의원을 지내고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을 메운 황우여 상임고문을 앉혔는데 통합과 안정을 꾀한 인선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약자 복지,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 지방 소멸 극복, 청년 미래 같은 7가지 정책 비전도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 공식 입장에 철저히 반하거나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해당 행위를 겨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향후 후보 간 경쟁에서 탄핵 책임론이 재차 불거져 집안 싸움으로 보이는 촌극은 없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 적어도 앞으로는 말로 분열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다만 당 내에선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더 이상의 분열과 뺄셈 정치는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여부는 전통적인 지지층이냐, 중도층 표심이냐 선택의 문제와도 직결돼 당 입장에선 확실한 노선 공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대선 체제에 들어선 만큼 당은 앞으로 최소 한 달 동안은 다양한 후보군을 장점으로 흥행 주도권부터 잡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3년 동안 대통령 놀이를 하다 쫓겨난 대통령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는데 조기 대선 체제 시작부터 파면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성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파면된 내란 수계를 제명해야 나라도 살고 국민의힘도 산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하고 권력 노름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한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보궐선거에 4,900억 원이 넘게 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거론하며 염치가 있다면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선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원정당 해산이나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 등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백억 혈세의 낭비 보궐선거를 자초한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대선일을 바로 공고하고 새 정부 출범까지 공직자 인사를 중단하라며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해 세종 신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대형 정책 의제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집권플랜본부를 비롯한 분야별 조직을 촘촘하게 가동해온 만큼 대선 체제 전환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다만 대선 날짜가 공고되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조만간 당 체제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10일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오는 10일 나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9일 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던 변론을 연 이후 23일 만입니다. 본건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박 장관이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국무위원인지 대통령인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정도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무위원 기준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재판관 8인 체제 선고는 이날이 마지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칩니다. 이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형사재판을 이유로 절차가 중지된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부가 재정비될 때까지 미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반대 측의 겁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판관 가족 관련 정보같이 도를 넘은 신상 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판관 경호와 헌법재판소 경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재판관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재판관을 성토하는 건 물론 가족 관련 정보 등 신상털기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은 탄핵 심판을 심리할 때처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시 전담 경호와 자택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해왔습니다.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운영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의사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퇴임 후에도 신변보호를 이어간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헌재 쪽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라며 헌재 일대 경비와 교통통제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경찰은 헌재 정문과 안국역에서 제동초등학교 사이구간 등에 설치한 차벽을 유지하고 이곳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도 24시간 헌재 앞을 지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지금의 경비 수준을 유지하다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벽을 해제하고 경력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남 산청에 큰 산불이 번졌던 곳과 가까운 하동 지역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예초기를 돌리다 튄 불꽃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산 위로 구름이 내려앉은 듯 하얀 연기가 거침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시뻘건 불길이 숲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낮 12시쯤. 최대 초속 8m까지 부는 바람에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산에 있으니까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가지고 몇 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몸만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오후 3시 30분 50에서 100헥타르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산불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진화 헬리콥터를 비롯한 장비 수십 대, 5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계속 넓어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에 경남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동군은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수백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앞선 산불과 개후 안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우왕좌왕 아직까지 마음을 갈피를 못 잡는. 불이 난 곳 인근의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 진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하동군 산불 진화율은 9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화선 4.65km 가운데 4.6km 진화가 끝났고 나머지 0.05km에서 주불 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36대를 동원해 오전 중에 주불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엔 3차례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4월은 산불 위험이 큰 시기인데다가 영남 지역 등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봄철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됩니다. 이 가운데 건조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4월에 20%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4월 상수는 양간 지풍 등 고온 건조한 바람이 더해져 대형 산불이 자주 나는 시기. 다행히도 올해는 식목일 단비에 이어 이번 주에도 3차례나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산불 걱정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의 비가 오겠고 이후 수요일과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 내리는 비의 양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울산과 대구 등 영남 내륙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망한 5월까지의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경남 해안과 영동 북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도가 높음 수준으로 상위 백분율 23.1%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39년 사이 역대 9번째로 높습니다. 최근 비가 잦았지만 단비 효과는 5mm는 하루, 10mm 비는 이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봄비가 지난 뒤 2, 3일 정도 지나면 산불 위험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5월까지는 전국 대부분 산불 발생 위험도가 상위 백분율 23% 이상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합니다. 언제든 불이 나기 쉬운 여건인 만큼 봄철 내내 산림 주변에서 불씨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강풍에 불티가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 취사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도 소화 장비를 갖추고 마지막까지 잔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야말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 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라는 백악관의 발표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요동을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했지만 다른 나라와는 협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은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재보복 관세 방침을 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34%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이 맞불 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8일과 9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 계기에 대미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펜타닐 반입 문제로 적용된 20%의 관세, 34%의 상호 관세, 여기에 50%의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에 트럼프 취임 이후 무려 104%의 관세를 얻어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가격은 트럼프 취임 이전에 갑절 이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관세 뉴스가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루 변동폭으로는 역대 기록에 남을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관세 우려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개장과 함께 5,000선이 깨지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급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중국을 뺀 모든 나라에 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빠른 속도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한때 전 거래일 대비 상승폭이 3.4%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4.5% 뛰었습니다. 불과 7분 만에 S&P 500 지수에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90일 관세 일시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분 만에 증시가 크게 요동쳤던 광란, 말 그대로 매등이 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중국의 추가 보복 관세 방침을 천명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협상 의사를 밝혔는데요. 3대 지수는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Well, we're not looking at that.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with us, and they're going to be fair deals, and in certain cases they're going to be paying substantial tariffs.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관세와 관련한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 관리, 즉 물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 경기 침체 방지에 방점을 둔 금리 인하에는 어느 정도 이 선을 그은 신중론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응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제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닮은 꼴인 두 사람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관세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도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장 먼저 백악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상호관세 17%를 부과받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미국 무역 적자를 빨리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eliminate the trade deficit with the United States. We intend to do it very quickly. We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re going to also eliminate trade barriers. A variety of trade barriers that have been put up unnecessarily.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nd would you be open to a pause in tariffs to allow for negotiations? Well, we're not looking at that.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with us, and they're going to be fair deals. 앞서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과 25분 동안 전화통화를 진행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이 세계 최고 대미 투자국이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その上で一方的な関税ではなく投資の拡大を含め日米双方の利益になる幅広い協力の在り方を追求すべきであるとこのように申し上げました。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부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El aumentar el 25%, que digamos no lo descartamos, pero preferimos seguir el diálogo antes de alguna otra medida.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 시간 8일 이곳 워싱턴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우리나라에 부과된 25%의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 폭탄에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공포감에 국내 양대 지수는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덮친 우리 증시는 출발부터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미끄러지며 5% 넘게 추락했습니다. 급기야 오전 9시 12분 매도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매에 제동을 건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입니다. 긴급 처방에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간 코스피는 5.57%나 주저앉은 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9.5%대,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도 줄줄이 빠지며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5% 넘게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무려 33.7원이나 오르며 코로나19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에 기업들의 이익에 좀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도 맞불 방침을 밝히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덩달아 경기 침체 우려도 커졌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의 선을 그어 시장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여파를 점검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관세 불안이 계속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의 정치 일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 의결해 대선일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6월 3일을 선거일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이를 공고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선거 준비와 안정적 투개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17개 시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관리 세부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기 위해 조기 대선 기간 선거 참관단을 운영하고 언론사 대상 개표 절차 시연회도 연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오늘 오전에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 간사로는 김미애 의원과 오기영 의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국회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의미하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나머지 제도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일정이었습니다. 전국 상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준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권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첫 테이프를 끊는 건 각각 안철수 의원, 김두관 전 의원인데 이들의 대권 도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민기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국민의힘에선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택한 안 의원은 국민통합과 세대교체를 위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광화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 거기가 우리의 중심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의사 출신 컴퓨터 백신 개발자로 이름을 알린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출마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 뒤 지난 2022년 20대 대선까지 모두 3차례 대권에 도전했지만 중도 사퇴 등으로 번번이 고지에 오르지 못하고 4번째 대선 레이스에 나섰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개헌 대통령을 내세우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으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높은 자신이 필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개헌 반대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입니다. 김 전 의원의 대권 도전은 지난 201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20대 대선에선 경선 도중 사퇴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과 김 전 의원 모두 수차례 대권에 도전한 장수생인 만큼 정치권에선 이번 출마가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들 외 다른 잠룡들도 이번 주부터 속속 출마 의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오는 14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권 도전을 결심하고 선언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선 후보군엔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적잖게 이름을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치권에선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 일반 국민의 민심도 대선 후보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완전 국민 경선 주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데요. 그 밑바탕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견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두관, 김부겸 등 비이재명계 잠룡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 속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경선 분위기에선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보수 진영에 패배한 만큼 이번엔 최대한 많은 지지층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도 궤를 같이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 당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경선을 할 때만이 국민적 관심을 얻어낼 수 있고 일각에선 후발주자로 꼽히는 진보 진영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불안해하는 중도 보수 민심을 고리로 반전을 시도하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 주류에선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런 주장을 일축하려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완전 국민 경선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주자는 핵심 지지층보단 중도층에서 지지세가 높다고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되며 여론 지형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당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이 대표를 이기느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선은 그냥 뭐 당대표를 뽑는 경선이 아니라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뽑는 경선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한테 뭐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대선 포기하는 거고. 중도층 소구력과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비교적 약세인 핵심 지지층의 승리를 위한 경선 방식을 택해달라는 호소로도 읽힙니다. 다만 보수 진영 내 국민 후보 요구는 아직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진영을 가리지 않는 국민 경선 주장은 대선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대선까지의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양당 모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의문이란 부정적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과 맞물려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재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개헌론에 본격적인 불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투표 날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며 우원식 의장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는데 개헌의 키를 쥐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을 달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명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개 헌법기관 탄핵소추권을 가지는 데다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되면 입법과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회 권한도 조정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투표 날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개헌 결정권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굵직한 개헌은 불필요한 논쟁만 심화시킬 뿐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일단 대선 날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개헌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 이행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들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역시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낸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화두를 던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대선 날 개헌 투표엔 합의했다며 사전투표 때도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 분산 문제를 놓고 선 집권 후 개헌 입장을 천명한 만큼 당장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엔 정치권이 합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추후 어떻게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25%는 우리 식음료와 화장품의 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K컬처 바람을 타고 미국 시장에 상당히 빠르게 진출한 만큼 어느 정도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는 외국인 관광객. 한국 라면의 매운맛에 반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food to eat like when you want it to eat something like at night or something like that for a snack. 라면 열풍을 타고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라면만 32.3%가 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잘 나가던 라면 수출도 일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미국에 공장 추가를 계획하는 농심은 관세 영향이 적지만 미국 공장이 없는 삼양식품은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So it could affect the places with actual Korean food in the bigger cities.
지난해 미국 수출 19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화장품 수출도 불안하기 마찬가지. K뷰티는 미국 수입 시장의 22.4%를 차지하며 프랑스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화장품 산업 특성상 마케팅 비용 비중이 높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북미 시장 개척에 더욱 공을 들이고 투자해온 만큼 어느 정도 타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저가인데 품질이 좋아서 주로 10대, 20대를 타겟팅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5% 상호관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0대, 20대가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K-팝과 드라마 등 우리 문화 인기를 타고 급성장 중인 K-라면과 K-뷰티. 이 잘 나가던 두 산업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져 봄꽃 구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맑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현재 대기질은 양호하지만 차츰 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 지역은 스모그가 유입이 되겠고 낮에는 황사가 유입돼 서쪽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행히 먼지는 오래 머물진 않겠고 밤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10.9도고요. 대구는 15.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흐려집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주말 사이 전국에 또 한 번 단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기온도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저 정비가 늦어지면서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시점이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러야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줄곧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곧장 관저에서 나와야 하지만 이사 시점이 계속 늦춰지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퇴거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원래 살았던 서초동 사저의 내부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관저에서 짐 정리와 각종 기밀 문서를 재확인하고 파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 퇴거 시점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서초동 사저에서 계속 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으로의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경호동을 다시 지어야 하는 등의 준비가 만만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면 뒤에도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사저 정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 전국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이지만 다가오는 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의 재구속 시도를 막기 위해 아스팔트 지지층을 모아 일종의 여론전 방어막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재가동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등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조하기 위한 업무 정상화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 이관을 포함해 현 정권에 대한 정리 작업도 병행할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지지자들이 몰렸던 서울 한남동 관저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이는 이 서초동 사저 앞도 한산한 가운데 일대에서는 시위대가 몰릴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 나흘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일부 경찰 버스와 인력이 남아 경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 긴 차벽이 도로 한편을 막아서고 지지자들이 가득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1인 시위자들의 모습만 간간히 보이기는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적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방면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합니다.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일하고 밥 먹고 또 편하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6개월 정도 계속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 주변도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집회도 없고 1인 시위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저 앞 집회를 제한했는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제한구역 바뀐 교대역 근처에도 시위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겨오면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앞에 와서 가끔 위협적인 하시는 적도 있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문 쪽에서 그분들이 피켓 들고 서 계시고 이러면 저희는 좀 사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니까. 주민들은 헌재에서 파면이 선고된 이상 다시는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5번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이 대표를 부르기 어렵다며 이 대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시작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 연속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자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데다가 증인 제재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 대표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건 불체포 특권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수사 당시엔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법정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그만큼 늦어져 대법원의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형 산불 사태 수습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성금이 1,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남권 산불 사태 복구와 지원을 위해 모금된 성금은 어제 오후 기준으로 1,1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성금 약 800억 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역대 구호 성금 모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40년이 넘은 노후 기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무리한 헬기 투입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서변동에서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한 지 하루 만에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 비행 기록 장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사고 헬기의 속도와 고도 등 비행 기록을 알 수 있는 기록 장치가 사고 이후 폭발에 불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락 헬기는 44년 된 노후 기종이라 높은 온도에도 견디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보조 기록 장치만 달린 게 문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대체 장비로 승인을 한 부분이어서 그 이제 비전 1000이라고 하는 그 장비 저희가 좀 SD 카드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지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요. 앞서 지난달 26일 의성에서도 생산된 지 30년 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낡은 기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기체 노후보다는 정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 산불로 헬기 운용 시간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정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매년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 산불 현장에 헬기를 무리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비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지자체의 관계라든지 회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데서는 조금 우리 관의 헬기보다도 좀 취약한 점이 있다. 결국 정확한 원인은 1년 넘게 걸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만 산불 진화 헬기 2대가 잇따라 추락한 가운데 더 정확한 원인 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광진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안으로 연기가 가득 들어차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바닥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소방대원들이 차량 내부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아침 6시 40분쯤 서울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보닛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난 SUV는 연료와 전기 구동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화재 당시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불꽃이 주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바로 옆 주택도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40분쯤 서울 증산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서는 거주민이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한 분은 저희가 구조를 했는데 저희 이제 CPR 상황으로 병원을 이송한 거고요. 그리고 한 분은 자력 대피하셨고요. 또 근처 다른 주택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모두 2채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2월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 불능 상태였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등 6명을 구속한 경찰은 인허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차상우 기자입니다. 실내 공사가 한창인 리조트에 연기가 퍼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내부를 모두 가리고 작업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대피합니다. 지난 2월 6명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모습은 없었고 감식에서도 불능 상태였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용수가 공급됐거나 잠금 상태가 아니었다면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지상 1층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 중에 생긴 불티가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떨어져 지하 1층 배관 보온재에 옮겨 붙으면서 시작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작업자는 구멍을 방화포 등으로 막지 않았고 절차를 지키는지 감독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나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공사 대표 2명을 포함한 6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경영 책임자 등은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국은 시공사 다른 현장을 점검한 결과 마찬가지로 화재 예방 조치 등이 소홀한 거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9,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인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부산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반도체 등의 실적 부진에 미국 상호 관세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조기 대선 전국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사내 복무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3일 동안 고속철도, 공항 등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수주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3,4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5억 7천만 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달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뒤 투자 수요가 경매로 우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 집주인들이 토허제 이후 아파트 경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달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51억 2천여만 원에 낙찰됐는데 경매에 몰린 응찰자만 20명에 달했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인 51억 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5억 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 56억에서 한 57억 정도 예상하는데 4억이나 한 5억 정도도 저렴을 받았으니까 토지 허가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쪽에 몰릴 수 있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최근 경매 시장에서는 송파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런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와 같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경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소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가가 정해져 가격 상승기에 호가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매도 호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낙찰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늘어 4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지역 아파트 주인들이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경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허제가 발효된 지난달 24일 이후 39건 가운데 12건의 경매가 취하되거나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경매 취하 등으로 경매 물건이 줄어들면 낙찰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경매 시장에서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에 글로벌 증시가 정말 무섭게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하는 건데 증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레버리지 ETF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파생 상품을 활용해 추종하는 기초자산 수익률의 2~3배를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증시가 오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하락 국면에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투자자들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ETF 1, 2위가 모두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또 한국 증시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ETF 1, 2위도 레버리지 상품이었고요. 문제는 뉴욕 증시, 국내 증시 가릴 것 없이 모두 폭락 중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28일이랑 비교하면 이달 4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하락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닥이 계속 뚫려서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양상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또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게임에 뛰어드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에 비유한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 판 더를 외치기 전에 투자자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우려와 함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백악관의 답은 2m 철책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지난 6일 백악관 주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인 반트럼프 시위가 일어난 다음 날에 이렇게 2m 높이의 철책이 설치됐습니다. 워싱턴 DC 곳곳에 철책이 세워져 있고요. 그 종착지가 백악관입니다. 평소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백악관 앞 도로에는 무장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반트럼프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없었습니다. 관세 폭탄을 던진 다음 날 마이애미로 가서 주말 내내 골프를 쳤습니다. 그 사이 뉴욕 증시에선 시가총액 6조 6천억 달러, 약 9,64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가 끝내 철책까지 세워서 귀를 닫았다. 관세는 결국 없는 사람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이다라면서 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은 버텨라, 때론 약을 먹어야 한다였죠. 전 세계를 짓누르는 관세 공포가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올 봄이 청와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봄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맞은 첫 주말, 이틀 동안 청와대에는 15,000명이 몰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말 아니고요. 어제 오후의 모습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청와대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본관 앞에는 150m 가까운 대기줄이 늘어서기도 했고요. 이렇게 청와대 관람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지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유지하는 방안, 또 청와대나 세종 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언제 청와대 개방이 중단될지 모르니 방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말엔 평소보다 3배가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람료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 당일이나 4주 이내 시점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4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집중된 사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끔찍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휴전을 깨고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며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다시 일상이 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선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무료 식당이 폭격을 당해 음식을 구하러 나섰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재개한 지 3주째. 그 사이 1,300여 명이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도 빠르게 점령 지역을 늘려 전체 영토의 50% 이상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완충지대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he idea of this perimeter area was to completely flatten and destroy everything that existed, almost everything that existed inside that vast area. 이스라엘은 남부의 거점 도시 라파를 고립시키려고 남부 지역을 동서로 가르는 회랑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더해가는 군사작전에 밀려 점점 더 많은 주민이 좁은 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한 이후 4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으로 건너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집트 요르단 정상과 만나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휴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문제에 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경기 수원시 소재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하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주요 국가 주식시장이 모두 대폭 하락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시장의 공포심이 최대치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간밤에는 유럽 증시도 폭락했는데요. 지난주 이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1경 원이 사라진 뉴욕 증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 마감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비교적 크게 하락했고요. S&P 지수는 약보합, 나스닥은 0.1%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남을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하루였습니다. 사실 일요일 뉴욕 선물시장부터 급락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의 약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쯤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관세를 90일 동안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의 출처는 CNBC였는데요. 사실 CNBC는 이 소식을 보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대환영입니다. 급락세에서 강한 상승세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반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였고요. 백악관에서도 바로 가짜 뉴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대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자들과 만나서 상호 관세 일시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50% 추가 관세를 부과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뉴욕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역사상 가장 큰 하루 변동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의 하루 변동폭은 6%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 세계에 대공황급의 충격을 줄 것이라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은 지난 이 거래일과 다르긴 했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는 일러 보인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스트래티지를 꼽아왔습니다. 다소 어색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면은 조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장력은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원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에 집중하면서 최근에는 회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실상 코인 투자 회사로 변신한 상태입니다. 간밤에 스트래티지 주가는 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단순한 이유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증시에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금이나 원자재, 유가까지 가격 흐름이 모두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자산시장의 피난처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역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나 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세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미 충청도와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만발했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도 이제 절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단비 소식이 잦아서 꽃이 금세 떨어질까 우려도 되니까요. 오늘은 시간 내서 따뜻한 날씨 속에 봄꽃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낮 동안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대기가 메말라서 곳곳에서는 다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남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데 이미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9도, 대구는 15.9도로 오늘은 10도를 웃돌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흐려집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주말 사이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 건조함에 도움이 되겠고요. 주말에는 기온도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는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차츰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차츰 스모그가 유입이 되겠고요. 낮부터는 서쪽 지역에 황사 영향도 더해지겠습니다. 다행히 먼지는 오래가지 않겠고 밤부터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잠시 뒤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